여기서 긴축이 일어나서 깨지더라도 옛날처럼 박살나지 않아요. 결국 6월 저점을 깰 거냐로 봐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천하의 볼커조차도 금리를 내렸어요. 79년도에. 네,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전에 그 줌으로만 이렇게 만나 뵀었는데 네, 이번에 그렇죠. 현장으로 직접 모셔가지고 좀 더 이제 생동감 있게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도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도 참 기억에 남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도 시장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한 4월 달 정도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최근 이슈를 좀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8월 CPI가 이제 발표가 네.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시장이 좀 크게 실망을 하면서 좀 빠졌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약간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시장이 굉장히 실망한 이유가 앞으로의 모습을 나타낼 텐데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 거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미국 시장은 그 CPI 나오기 전에 3일간 한 나스닥 기준으로 6% 올랐던 거를 하루에 다 반납했으니까 네. 오늘 아침장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뭐 그 정도로 쇼크가 좀 있었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CPI가 자동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이 많이 네. 가격고 특히 유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경제도 연착륙하면서 요즘 이제 최근 한 7월 달부터 반등장이 8월까지 나왔던 그 네. 이유가 사실 지금 올해만 딱 돌아보면 최저점은 6월 달에 있었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S&P 500 기준으로 3,600이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올라왔던 모습들이 이제 기업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앞부분에서 진행됐던 긴축에 대한 어떤 그 긴축의 속도라든지 강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나 사실 뒷부분에 다 왔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었고 네. 그게 이제 그런 와중에서 유가가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CPI가 자동으로 좀 부담이 적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연준은 긴축에 대해서 점점 이제 줄여갈 테니까, 긴축을 덜 할 테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기업 실적 확률 지표가 좀 괜찮게 나오니까, 연착륙과 그 다음에 그 긴축 완화가 같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통 골디락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예, 최적의 그런 시나리오를 시장이 꿈꾸고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걸로 보여져서, 왜냐면 워낙 유가가 좀 뚜렷하게 떨어졌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번 그 CPI 발표 때 아예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숫자가 확 떨어지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3일간 선침했던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이제 그 발표 나오면서 그냥 다 손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럼 크게 보면은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그 저점 3,600을 아직 깨지는 전혀 않은 상황이고 고점을 갔다가 다시 좀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CPI가 안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의미도 좀 봐야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시장에 놀란 이유가 뭐냐면 헤드라인 CPI라 그래서 에너지와 식품이 들어가 있는 CPI는 지난달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지난달에 원래 제일 높은 게 9.1이었고 8.5였는데 8.3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네. 떨어지기는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월 대비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전월 대비로는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1이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0.1이니까 2배나 더 상승한 거와 같죠. 전월 대비는요. 그게 좀 이 시장을 완전 실망시켰고요. 왜냐면 이게 좀 형격할 줄 알았었던 거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에너지와 식품을 빼는 이유는 얘네는 언제나 보통 때도 변동성이 높으니까 얘를 빼고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게 정확하다. 특별한 어떤 우연한 사유를 갖고 인플레이션을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코어 CPI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연준도 물론 연준이 보는 지표는 PCE라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걸 따로 보지만 이게 그 코어 CPI하고 상당 부분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물가 지수라고 말하는 코어 CPI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또 거기다가 더 어떤 정도였냐면 지난번에 5.9였는데 이번에 6.3으로 올라갔고 그게 더 많이 올라갔다. 네, 전월 대비도 0.3이었던 게 0.6으로 아예 2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광범위한 상승이 있었고
특정 뭐 네네네. 그게 아니라 빠진 전반적으로 다 거라고는 올랐다. 예, 크게 빠진 거라고는 두 개. 뭐냐면은 항공권 관련된 운송 비용 관련된 네. 이거 정도, 그 다음에 에너지가 빠졌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부분만 좀 크게 빠졌고, 나머지는 광범위하게 올랐고, 특별히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12월로 갈수록 이제 이 물가 숫자가 낮아지면서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긴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려면 숫자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숫자가 내려가는 그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몇 달 안 남았어요.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연준이 금리 목표를 3.5로 해놨는데, 이제 이번에 다음 주에 나오는 그 FOMC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점도표라 그래서 목표를 제시하는 게 매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번 달에 나오거든요. 9월 달에. 그러니까 점도표에서 이 올해 12월 말의 목표를 기존의 3.5에서 조정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로서는 더 높여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4% 이상이 나와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그렇게 안 하려면 CPI 숫자가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를 딱 보니까 그러긴 물 건너간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광범위한 상승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쉽게 안 떨어지는 인플레이션들이 주로 뭐냐면 주거비하고 그 서비스도 말했지만 인건비에 속하는 그런 그 임금 관련된, 그러니까 서비스는 대부분 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뭔가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에 대한 대가잖아요. 이 서비스 물가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다 임금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임금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모습이고, 그 다음에 주거비가 또 이제 주거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주택, 뭐 렌트비, 뭐 그 다음에 뭐 자가 임대료를 계산한 거, OER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건데, 얘는 무슨 특성이 있냐면 사실상 시장에서 그 주택 가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도 그 지금 떨어지는 게 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차가 큰 종류의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뭐냐면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해서 저희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택 경기, 그 다음에 이런 그 부동산 경기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는데, 케이스 실러 지수는 심각하게도 18개월 뒤에나 그게 인플레이션에 반영돼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주택 지표나 이런 그 부동산 경기 지표에 관련돼서는 진로우라는 게 있고 케이스 실러가 있는데, 얘는 벌써 꺾인 지가 또 꽤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빠진 거죠.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그 렌트비 같은 것도 다 안 좋은 게 됐는데도 물가에는 그 시차 때문에 올해 안에 떨어진 걸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그럼 시장도 알 거 아니에요. 이미 뭐 이거는 후행 지표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나오는 CPI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높게 나오긴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떨어질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쇼킹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연준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 그런 후행 지표라고 하더라도 이 후행 지표가 반영된 물가가 어쨌거나 절대값으로 떨어져야지 뭔가 좀 긴축 스탠스를 끝낼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의지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럼 다 아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은 지금 당장의 숫자보다, 제롬 파월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도 뭐 20, 30년 이 기간 동안에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 장세는 20년대 처음이에요. 그 강도도, 이 정도 강도는 사실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는 게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비교할 정도로, 그 사이에는 이 정도 강도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 지나간 20년은 어떤 지표 단순하게 하나에서 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당장 나온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가도 예전에 70년대 때도 볼커가 왜 20%까지 올려야만 했었냐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인플레이션을 다시 살려내거든요. 연준의 제롬 파월도 뭘 중요하게 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올라올 일이 지금같이 높아질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심어줘야 이번에 연준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뭐 금리를 멈추고 인상을 멈추고 혹은 내리더라도 뒤탈이 없는데, 마음속에 살아있던 불씨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살아날 경우 제롬 파월이나 연준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지 못한 의자. 이 미국 역사상으로는 제일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 아서 번지라는 사람인데, 볼커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야서 번지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못했어요. 거꾸로 돈을 풀어야만 재선이 되니까 그렇죠. 돈을 풀 만한 빌미를 찾아내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봐야 한다라는 코어 인플레이션이란 개념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가지고 와서 걔를 빼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낮지 않냐.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된다. 이런 논리를 펴서 돈을 양적 완화를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 왔냐면 결국에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치밀어 오르면서 경제를 거의 뭐 40년간 어렵게 만들었으니까요. 올랐다 내렸다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 그걸 잡은 건 볼커라는 사람이 20%까지나 금리를 올려야 했다라는 것들이 사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에 담당자가 아니었던 거고 그 얘기도 알고 그런 미국의 기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롬 파월은 그런 의장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좀 과다하더라도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걸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과다하게 진압할 거다.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 걱정되는 게 뭐 사실 금리를 뭐 물가가 높은 상황이면은 올리는 게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제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올리고 그런 부분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리세션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리세션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70년대 인플레이션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볼커가 말했던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달라요.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딱 그때 한 번 적용됐고 한 번도 그 뒤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제 그 왜 그랬냐면 그때는 가장 큰 게 오일 쇼크. 에너지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때.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은 지금 에너지 독립국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아니었거든요. 에너지가 전체 물가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던 때예요. 전체 사실 물가 포함해서 GDP의 영향력이. 그럴 때인데 그때 오일 쇼크가 났으니까 어떻게 오일 쇼크가 났냐면 유가가 4배 올랐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이 정도 강도가 됐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이랄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두 번째 공교롭게 닉슨이 좀 전에 말씀드린 닉슨이 금과 달러를 연동하는 그 금태환을 포기하고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는 금과 달러를 연동시키지 않겠다. 브레튼 우드 조약에 대해서 이제는 깨버린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의심을 받는 국면이 되다 보니 철저한 달러 약세 국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끼치는 영향력, GDP라든지 그다음에 물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특히 미국만 보면은 그 반의 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에너지 독립국이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달러 강세 국면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인플레이션은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70년대 나타났던 계속 다시 기어 올라왔던 때는 오일 쇼크가 또다시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라는 게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준이 무책임하게 돈을 풀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 연준의 뭐 양대책무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조절하고 다스리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제롬 파월은 그때를 자꾸 소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시장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구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데 지금의 미국만 보면 미국의 경기는 얕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만큼 연준이 과다하게 진압을 하더라도 침체 자체가 깊은 침체가 아닐 수 있는 많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아주 주요한 요인들이 특별히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우연스럽게도 버블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위기 뒤에 곧바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기는 어떤 때 보통 오냐면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그런 버블, 그러니까 공급도 과잉이 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호황 끝에 오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호황이 없었기 때문에 벗어나자 얼마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나머지 실물 경제는 그렇게 버블을 형성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긴축이 일어나서 깨지더라도 옛날처럼 박살나지 않아요. 금융위기 때는 호황의 끝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부동산도
뭐 얼마 소위 말하는 개박살이 날 정도로 내려갔겠지만 지금은 그런 공급 과잉이나 그런 버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긴축으로 마구 올려도 전에보다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무서운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네. 더군다나 지금 이 현재 상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황이다 보니 인플레이션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명목과 실질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 이게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실적을 낼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올라온 가격이라든지 모든 그런 시세들이 다 실적으로 반영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을 올린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만큼. 그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때도 다 놀랄 만큼 아니 왜 이렇게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좋은 거야? 빅텍으로부터 해서. 사실 이게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는 명목 지표와 실물 지표를 실질 지표를 따지는 게 있고 안 따지는 게 있는데 기업 실적은 실질 지표를 따지지 않아요. 명목 지표를 그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미되어 있는 숫자는 아주 좋게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다 높아진 거잖아요. 실질은 거기서 마이너스. 결국 마진은 안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이 기업들의 판매 가격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매출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용도 어떤 지표냐면 실질 지표가 아니라 명목 지표로 움직이는 그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고용도 아직 지금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경제 시장에 아주 심각한 침체를 나타나지 않게 해주는 방어 역할을 해줘요. 침체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다 기업도 전부 다 투자를 멈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고를 떨이를 하고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안 뽑고 이게 다 침체가 사실은 자기들한테 영향을 직접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숫자가 좋게 나오니까 지금 기업들은 숫자가 좋게 나오니까 막 사람을 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막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 같으면 지금 연준의 이런 위협 앞에서 침체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도되고 수요를 꺾어버렸을 텐데 지금 왠지 이상하게 어정쩡하잖아요. 뭔가 살아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 대표적인 기업 실적, 그 다음에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연준이 저렇게 위협을 하는데도 실제로 지금 몇 프로가 올라왔냐면 2.5%가 올라왔어요. 단박에. 뭐 그런데도 지금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인플레이션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만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전처럼 뭐 뻥뻥 나가 떨어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쫓아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침체가 연준 때문에 오기는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준과 제롬 파월의 입장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중에 자기는 볼코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그런 연준의 입장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연준의 역사상 과도하게 진압해서, 침체를 만들었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때 맞춰서 못하는 거죠. 네. 원래 통화정책이란 건 선제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연준의 정책은 후행적으로 따라가면서 이미 침체가 나타났는데 긴축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잘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침체가 올 거로 저는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플레이션 약세장의 특성, 그 다음에 코로나 의회 직후에 바로 맞은 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같은 그런 버블에 의한 깊은 침체가 안 온다. 시스템 리스크가 높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얕은 침체로 지나갈 걸로 보여져요. 얕은 침체로 지나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올해 6월 달에 조정했던 24%에서 한 27% 정도의 조정이 최대 조정이었습니다. 이번 6월에 지나간 6월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약간 그런 애매한 상황인데 그게 이제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고려를 하면은 더 폭락한다, 추가 폭락한다 하면서 전저점 깨고 내려갈 것이다 그런 말이 많은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미 약간 좀 6월에 찍었던 그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뭐 더 팔고 그렇다라기보다도 약간 변동성이 심할 때 약간 모아가는 그런 플레이가 오히려 맞겠네요. 네, 종목에 한해서는 그렇고 여러분이 개념을 갖고 만약에 전략을 짜신다면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용어가 있어요. 그게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죠. 맞아요. 베어마켓 랠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나간 7월, 8월 달에 반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3,600까지 내려갔다가 4,200을 넘어서서 움직여까지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정도 올라갔는데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할 때 3,600을 깨는 조정을 말합니다. 그런 랠리를 말합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뭐냐면 다시 전저점을 깰 거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게 베어마켓 랠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그 6월 달에 전저점을 깨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거라면 버티는 게 답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는 아니고요.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기관 투자자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사실 현재 미국 시장만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미국 시장의 주요한 전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현금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이에요. 주식을 굉장히 줄여놓은 상황이죠. 요번에 지나간 연휴 기간 동안 3일 반등에도 마찬가지 기관들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개인들이 참여했고 기관들도 사실은 그 어떤 숏을 좀 줄인 정도? 이런 거였던 거죠. 그걸 다시 CPI 나오면서 재조정하는 정도인 거고 전체적으로 역사상 지금까지 제가 봤던 데이터 중에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런 식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헤지펀드들을 다 자세히 보는데 걔네들이 지금 주식으로 갖고 있지를 않아요. 많이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더 바닥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더 바닥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그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이쪽에서 일을 했는데 네. 개인이 그들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단을 내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팔아놔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미 다 빠진 다음에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6월 바닥이 바닥이라면 네. 지금 같은 때 파는 건 그러니까 쓸데없는 매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지금 만약에 지금 더 바닥을 간다라는 말에 두려워서 팔게 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요. 두 번째 매수에 대해서 판단이 느린 게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팔았어도 다시 시장이 돌아섰기 때문에 내가 판 주식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 있어도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걔가 떨어질 거야 한 다음에 얘가 아주 멀리 간 뒤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쫓아가요. 매수도 느린 거죠. 그렇죠. 그게 개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럼 개인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보유로서 벌어야 합니다. 사고 파는 걸로서는 저는 이건 뭐 많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지켜본 개인들의 투자 행태로 보면 대부분은 보유하는 걸로 재산을 늘려가야 된다. 그 덩어리가 계속 커져가는 이거를 싹 팔았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두 개의 대안을 가질 수 있죠. 뭐냐면 지금 진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쪽이냐면 제가 그냥 정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자기 연금이 투자 상품 쪽으로 안 가 있다면 그러니까 보험에 들어가 있거나 네. 퇴직연금도 원리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다면 지금이 바꾸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이 최고의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 쪽에 가까운 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연준이 4%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저렇게 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 미국장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9월이 올 때까지 내리기만 사실 심각하게 내려온 맞아요. 예, 네. 이런 장이고 우리로 보면 작년 7월부터 빠진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PR로 보면 한국은 10배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요런 정도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높은 그 밸류에이션 전혀 아니고 미국이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이긴 한데 실제로는 성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미국도 상당 부분 조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내 연금이 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 상품으로 바꾸는 최적의 타임이다. 그것도 한 번에 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까 그러면 이번 달에 더 바닥이 나오는 거야? 다음 달에 더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바닥 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달 사고 다음 달도 사고 다음 달도 사면 되는 거죠. 올해 12월까지 사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를 하게 될 거고요. 신규 진입자라면 네. 기존의 보유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냐 결국 6월 저점을 깰 거냐로 봐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이 뒷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미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가 주된 얘기지 갱신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뭘 말하냐면 연준의 긴축도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더 할 거냐를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많은 그런 매수자들이 왜 긍정적으로
자꾸 보고 참여를 하냐면 뒷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1%를 더 올리든 얼마를 더 올려도 올해 말까지 올리고 나면 멈출 것은 거의 컨센서스가 돼 있는 거죠. 요번에 CPI가 나오면서 자칫하면 아까 주거비 같은 것들이 늦게 꺼지기 때문에 CPI가 생각만큼 안 떨어진다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1분기는 한두 달 차이예요. 그 정도지만 그게 마감일 거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뒤로는 동결로 가다가 내리든지 할 거고 만약에 경기의 침체 지표 예를 들면 볼컷 때도 ISM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그 천하의 볼컷조차도 금리를 내렸어요. 79년도에. 그렇게 강성일 때도.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못 견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내년 1, 2월이라도 침체 지표가 강하게 나타나서 ISM 지수가 50 이하로 막 내려가 버리게 되면 올리던 거 멈추고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게 미국 시장의 긍정론자들의 컨센서스예요.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중국의 침체, 그 다음에 유럽의 침체, 그 다음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원자재 자체가 자발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수요 때문에, 이런 것들로 보면 더 높아지고 점점 더 우리를 괴롭힐 인플레이션이 되긴 어렵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인플레이션처럼 귀신처럼 끌고 들어올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연준은 올해 말 내지는 내년 1, 2월 정도의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보면 시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6개월 먼저 가죠. 이 금리를 이미 반영해 놔서 지난번 6월 달 둘째 주의 저점이 4.5까지 반영한 가격이에요. 주가가 금리 상승 4.5. 왜냐면 그때 당시 막 4.5% 얘기가 막 무성하게 나오던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저점은 이제 앞으로 요번에 FOMC를 보든 뭘 보든지 간에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더 갱신하고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10년물 금리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 경기에 대한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준이 강하게 더 목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이 얼마냐면 3.5예요. 그러니까 3.5를 넘어서 막 3.7, 3.8을 간다든지 이러면 다시 손을 모으고 다시 살 준비를 해야 돼요. 파는 행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6월 저점보다 더 내려간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요번 9월달 FOMC에서 점도표 같은 걸 발표했을 때 올해 말 금리, 내년 또 금리를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최종으로 연준이 얼마를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롬 파월은 한껏 겁을 줄 거기 때문에 요번에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높게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채권 시장이 가장 적나라하게 판단합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네. 그래서 점도표의 발표가 나오더라도 채권 시장이 최종 금리를 몇 프로로 반영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채권 시장,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 선물에서 나오는 채권은 내년 5월 기준으로 4.3%. 이게 터미널 레이트입니다. 네네. 시장이 보고 있는 최종 금리예요. 연준은 사실은 올해 말 3.5지만 내년도 4%를 넘게 보는 것들을 내놨었는데 이번에 점도표를 어떻게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심하게 내놓는다면 시장은 상당히 공포에 빠질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봐야 할 게 채권 시장. 채권쟁이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보고 아무리 이쪽에서 뻥카를 날려도 채권 시장에서 보는 게 앞으로 우리 시장을 끌어갈 바로미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채권 시장의 선물 지표가 4.3이 아니라 4.5, 4.8 막 이렇게 간다면 이건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훨씬 더 하락을 보고 이걸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된 그런 불확실한 장세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갈 가능성이 낮다. 왜냐면은 초호황기까지 가다가 사실상 실물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뭐 풀린 유동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없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방금 말씀하신 6월 달에 이미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내려갈 가능성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주식을 사 모으는 그런 타이밍은 맞긴 맞는데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9월 FOMC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되고 그 점도표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현재 점도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뭐 중립금리를 정말 한 4.5% 이상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 번 더 약간 흔들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빠뜨려서 잠깐 간단히 보완을 한다면 네. 왜 6월을 저점을 자꾸 너는 저점이라고 보느냐, 바닥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나간 20년 동안의 침체장은 연준의 긴축장은 어떤 의미였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20년 동안과는 정반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장에서는 시장이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떨어져야 주가가 올라요.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가 올라가는 장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내려가기 시작해야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해요. 그런 시장에서는 반드시 금리 고점이 시장 바닥과 일치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 금리 고점이 10년물 금리 고점을 지금 바닥으로 자꾸 보는 이유는 70년대에 몇 번이나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인플레이션 약세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바로미터를 과거하고 다르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 연준이 조절하는 금리가 아니라 시장이 보는 아까 제가 보는 채권의 전문가들이 보는 금리가 이 정점을 쳤으면 이제 더 이상은 더 바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주식의 가격의 밸류에이션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리스크를 반영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최고 금리가 최고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나타내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전체 터미널 레이트로 4.5%를 반영했다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최대 금리를 반영한 거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미국은 4.5 이상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때 2019년도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가 2018년 12월에 경기가 무너지면서 2019년도에 바로 금리를 3번이나 내렸어요. 이런 것처럼 어느 임계점에 가면 무섭게 무너져 내립니다. 연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 5.0 절대로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 이 몇십 년간의 자본시장은 어떻게 유지되었냐면 망해야 하는 기업을 양적 완화로 끌어안고 살려서 넘어왔어요. 위기를. 금융위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을 살렸잖아요. 돈을 넣어서. 그리고 코로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제일 기억나는 거 뭐냐면 연준이 바로 나타나가지고 SMCCF라는 거 만들어서 정크본드를 사주겠다. 정크본드를 사준다는 건 망하는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연준이 그렇게 하냐면 내버려두면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다 같이 망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였지만 수십 년간 그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경제 체질은 좀비 기업이 일정 부분 차지하는 일정 부분의 금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영끌을 했다든지 이런 B2를 했다든지 했을 때 그 금리 임계점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죠? 내가 얼마큼 빚을 썼냐에 따라서 1%, 2% 올라가는 게 힘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경제도 상당히 그런 식으로 형성돼 왔기 때문에 금리가 4%냐 5%냐 5%대를 견디지 못하는 경제예요. 당연히 4%대를 갈 때 신흥국 중에 몇몇 곳은 나자빠지게 돼 있는 거죠. 약한 고리는 먼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흥국들이 부도가 나는 거고 여기서 연준이 조금 더 강하게 가버린다면 상당 부분 많이 우려스러울 겁니다. 유럽조차도 이탈리아 같은 데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이 지금 막 과다하게 이 립서비스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다. 결국 중간에 바로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서 사실은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알아서 내리든 알아서 멈추고 내리든 아니면 지표가 심각하게 나와서 내리든 아까 말한 미국의 컨센서스로 가진 금융론자들이 보기에는 거의 끝에 가까웠다. 여기서부터 얼마 더 가지 못할 거라는 거고 최종 금리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에 반영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